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대놓고 비난하는 원수보다 웃는 얼굴로 다가와 은근히 속을 뒤집어 놓는 지인 때문에 더 밤잠을 설친 적 없으신가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라면 마음 편히 미워라도 할 텐데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모호한 관계 때문에 가슴 답답했던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곁에 두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런 인연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나쁜 인연보다 더 무섭다는 중간 인연의 정체와 그 대처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 왔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한 중년 여성의 사례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주부인 박은영 씨는 최근 들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 모임에는 박은영 씨가 가장 아끼던 친구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박은영 씨가 힘든 일을 겪을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은영아, 정말 힘들겠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은영 씨는 그 위로를 받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 친구는 위로를 건네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박은영 씨의 불행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박은영 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에, 정말 속상하겠다. 우리 애는 다행히 이번에 장학금을 받아서 그런 걱정은 덜한데 네가 고생이 많네. 이것은 위로일까요? 아니면 자랑일까요? 박은영 씨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친구의 표정이 너무나도 선량해 보여 차마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경계했던 중간 인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나를 돕는 듯 하면서도 교묘하게 에너지를 뺏어가는 회색빛 관계들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의 그 혹독한 유배 시절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인간관계의 참혹한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홀로 앉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자는 악인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충성스러운 척하는 중간자들이다. 악인은 경계하기 쉬우나 이들은 안개처럼 다가와 내 영혼을 서서히 적시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중간 인연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악당도 아니며 그렇다고 진정한 신의를 가진 친구도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는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불행할 때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관객처럼 구경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은 서로의 인격이 부딪히며 성장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인연은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용기를 꺾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지 그래.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이 말 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귐이 깊지 않은 자와 깊은 말을 나누지 마라. 그것은 도끼를 남에게 빌려주어 내 발등을 찢게 하는 것과 같다.
박은영 씨의 경우처럼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들에게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중간 인연들은 그 약점을 보듬어주는 대신 자신이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 포인트로 기억해둡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경과 의에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의로움을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이 달콤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인연들은 처음에는 단술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과도한 칭찬을 늘어놓거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며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하지만 그 단맛은 금방 사라지고 결국에는 끈적거리는 불쾌함만 남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유배지에서의 고독을 통해 수많은 인맥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진실한 벗이며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홀로 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악한 중간 인연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정함이란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지나치게 친밀함을 표시하거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을 캐묻기 시작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너니까 하는 말인데 라며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간 인연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즐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감정의 동요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자랑하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수신의 시작입니다. 둘째, 침묵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가슴 안에서 3번을 굴린 뒤에야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중간 인연들은 여러분의 말을 가공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는 필요한 정보만 짧게 전달하고 그들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걱정으로 포장해 건넬 때 함께 흥분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미소 지으며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짧게 답한 뒤 침묵하십시오. 그 짧은 정적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셋째, 나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보물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중간 인연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교묘하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단점을 부각시켜 여러분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학문 연구의 황금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주변의 중간 인연들이 뭐라고 속삭이든 여러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는 여러분의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린 내면을 투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넷째, 가차없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하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자신의 삶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남은 에너지를 오직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쏟았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이어 붙이려 하지 마라. 시든 꽃을 화분에 꽂아둔들 향기가 나겠느냐? 이 말처럼 이미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증명된 중간 인연이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의 빈도를 늦추며 서서히 여러분의 삶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더 귀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곁에 있어야 할 것 같고 혼자가 되면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고독은 정신의 고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쁜 인연이나 중간 인연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방보다는 아무도 없지만 평온한 들판이 훨씬 낫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박은영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접한 박은영 씨는 더 이상 그 친구의 모순된 위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가 자녀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자신을 깎아내릴 때 박은영 씨는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비굴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다니 다행이네. 나도 내 삶에 집중하느라 바빠서 누구랑 비교할 겨를이 없더라고. 그 짧은 대답 이후 박은영 씨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멈추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임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당황하며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서운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박은영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애매한 관계를 정리하자 박은영 씨의 일상에 활력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곱씹던 불쾌한 기억들이 사라졌고 그 시간에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시든 가지를 쳐내니 비로소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수천 명의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단 한 명의 친구를 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친구가 없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가 이미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쓰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중간 인연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겠다는 선언과 같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침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며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 인연인지, 무엇이 나를 죽이는 인연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중간 인연은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에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할 독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화려한 사교계로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진리 안에서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꼿꼿한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져와야 합니다. 중간 인연들의 간사한 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달콤한 유혹과 비겁한 방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나의 진실한 동반자인지, 누가 나를 갉아먹는 중간 인연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소인을 멀리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야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을 한 문장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사람은 길에서 소인을 만나도 다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길을 비켜줄 뿐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길을 가로막는 무의미한 인연들과 싸우느라 힘을 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여러분은 더 넓고 높은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풍성한 지혜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까지 외부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홀로 깊어지고 함께 단단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유배 생활을 이겨낸 정약용 선생의 기계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도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이 찾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한 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의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참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 절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십시오. 중간 인연들이 그 원고를 어지럽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 삶의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 단단한 마음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연보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시대를 건너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절실한 당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독을 친구 삼아, 지혜를 등불 삼아 여러분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십시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관계의 혼란이 지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새벽을 알리는 작은 빛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깊이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부디 단단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함으로 세상의 모든 헛된 인연을 이겨내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거짓된 관계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자아의 얼굴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중간 인연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수백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 인간의 도리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인연들을 나를 성장시킨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승화시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지혜로 가득 차길 바라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관계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는 현명한 여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